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스트림인가요? 생방송으로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그 Q&A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드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본인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거를 제가 한번 동영상에 올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걸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의 인슐린 저항성 간단하게 알아보기가 되겠습니다. 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포맷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아실 텐데 이 상체 밑으로 나타나는 게 뭐 하나 생겼는데 이게 제가 OBS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붙여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이제 해놨는데 제가 오늘 시험 삼아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들었던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여러 기악곡과 성악곡에 대해서 좀 재밌게 들었던 CD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미지 파일을. 근데 이제 주로 알파 레이블이라는 데서 프랑스 레이블입니다.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글로사라고 하면 독일 레이블일 텐데, 거기서도 또 재밌는 장 마리 르클레어라는 또 기악 바이올린 콘체르토 뭐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한 5장 되는데 아마 뱅글뱅글 돌아갈 게 쿠프랑도 있고 포르키에도 있고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이건 제가 협찬은 받질 않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거나 이럴 때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서평이나 영화평이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재밌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나의 인슐린 저항성 간단하게 알아보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의외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 중에서도 이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정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 인슐린이 작용이 잘 안 되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말하면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몸이 저항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영어로 인슐린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의 기능에 대해서 몸이 받아주지 않고 저항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의 작용 또는 인슐린의 기전이 무엇이냐고 알아야 되겠죠? 인슐린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당연히 혈당 떨어뜨리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인슐린이 혈당 떨어뜨린다는 말도 혈당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세포 측면에서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이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인슐린의 작용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혈당에 대한 얘기니까 혈당을 배분해 주는 거죠. 이 포도당이 피 속에 있는 걸 혈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도당을 필요한 데다가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인슐린이 해요. 흔히 말해서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죠. 딜리버리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에서 당을 함부로 많이 만들지 못하게 간을 갖다가 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근육으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것이 그 결과가 혈당이 떨어지는 건데,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슐린은 에너지를 이제 관리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단백질 대사도 좀 관여하지만 주로 혈당 대사하고 이제 지방질 대사에 관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러니까 있는 당은 근육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드는 당은, 만드는 당이 뭐죠? 간에서 만드는 당을 적당히 만들어주게 눌러주는 거. 그래서, 혈당 조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혈당 조절만 하느냐? 지방과도 관련이 있어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살이 빠지는 걸 아실 거예요. 인슐린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1형이나 2형 당뇨가 갑자기 생길 때 그냥 완전히 엉덩이 살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뱃살도 쫙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은 이 지방세포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는 지방세포로 중성지방과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 간에서 중성지방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을 억제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죠? 지질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큰 범주는 세 번째죠. 인슐린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인슐린이 나오면은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혈류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 근육으로. 그게 바로 이제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혈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정리하자면 혈당에 대한 작용, 혈당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 지질에 대한 작용, 지방세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해주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주는 걸 억제한다. 세 번째,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해준다. 이것이 이제 인슐린의 작용인데,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저항이 생긴 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인슐린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에 대해서 몸이 저항하는 거라 해서 혈당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연구가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혈당 조절 작용, 인슐린의 지방 조절 작용, 인슐린의 혈압 조절 작용, 인슐린의 나트륨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혈당이 상승하겠잖아요. 간에서 혈당 만드는 거 억제해 주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이고 모여진 혈당을 전부 다 델리버리 해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거기에 저항이 생기니까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하고 나가는 애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부글부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고전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질대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는 중성지방이 혈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중성지방 혈증이고 그 고중성지방 혈증은 거의 필연적으로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상한 지혈증이다 해서 이상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혈압 유지 작용이 저항이 생기니까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당뇨 생기죠? 이상지혈증 생기죠? 고지혈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생기죠? 결국 가야 될 길이 뭡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동맥경화증이 되는 거고, 동맥경화증이 여기에 생기면은 뇌경색증이 되는 거고,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생기면은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은 초단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혈관에 이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혈관 질환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초기에 오는 걸 알아내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고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인슐린 저항성이 곧 당뇨병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고민해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당뇨만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겁니다. 물론 2형 당뇨병 입장에서 볼 때 2형 당뇨병의 약 70에서 90%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어떤 인슐린 저항증은 고혈압이 돼요. 제 석사 논문이 고혈압 환자와 그 고혈압 환자의 2세한테 보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논문이 제 석사 논문이에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호갑본 선생님이 제가 내분비 하겠다 그러다가 내분비 안 하고 심장내과를 해요. 심장내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허 선생님께서 너무 고맙게도 네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재밌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비를 준다 해가지고 당시에 내분비 그 연구비가 있었어요. 내분비 펠로우한테 주는 연구비가 그거를 회의해가지고 제가 가서 발표한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한비를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허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은인이시죠. 근데 이제 그때 논문이 바로 뭐냐면 당뇨가 없는 고혈압 환자와 그 전혀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고혈압도 없는 그들의 2세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인데 놀랍게도 약 3분의 2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인슐린 저항성 당뇨 없이도 고혈압이 되고 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은 다른 거 없이도 이상지혈증이 되고 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없이 동맥경화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지금 없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난 인슐린 저항성 있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지금 뭐 당화혈색소도 좋고 당뇨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쪽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그 더 당뇨병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허 선생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창안하셔서 그러신 건데, 인슐린 저항성의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큰 뿌리예요. 이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하나는 당뇨이고요. 그 열매 하나는 이상지혈증이고요. 그 열매 하나는 혈압이기도 하고요. 그 열매 하나는 미세혈관 합병증, 망막증이거나 당뇨 없이도 망막증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 초기 당뇨 전이나 프리다이베티스, 즉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논문이냐면 너무 좀 심하게 잡은 것 같은데 약 25%가 아주 정밀하게 검사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이 이미 와 있다고도 보고가 돼요. 또는 또 단백뇨 같은 것도 여기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간.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당뇨가 맺힐 수도 있고, 이상지혈증이 맺힐 수도 있고, 혈압이 맺힐 수도 있고, 미세혈관 질환이 맺힐 수도 있고, 또는 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 없이 혈압만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학생 때 허 선생님하고 저기 임상 수업을 돌면서 내가 갈 길은 이거겠다. 허 선생님이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인슐린 저항성과 뭘 잡을까 했을 때 저는 이상지혈증을 잡았어요. 그래서 고지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평생 연구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독학했죠. 그때는 고지혈증 전문가가 국내에 없었어요. 혼자서 책 읽고 했는데 고지혈증이 누군가 가르쳐주고 멘토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아무도 멘토가 없으니까 맨땅 헤딩하기였죠. 저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석사 논문도 그걸로 쓰고 외국에 이제 연수 간 것도 또 역시 그쪽 하시는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몰 댄스를 하게 된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훨씬 더 당뇨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거다. 당뇨는 여기 보시다시피 말단에 와 있는 거, 이미 결과인데 그 당뇨란 결과를 보고 고치는 것보다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에는 뿌리가 들어가 있을 때 얘 밑둥을 잘라버리면은요, 당뇨의 많은 부분이 안 올 수가 있죠. 이상지혈증이 거의 안 오죠. 혈압의 한 3분의 1 정도는 예방할 수 있죠. 미세혈관 예방할 수 있죠. 지방간 예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발견하고 이것이 병으로 발현되기 전에 빨리 극복하고 원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트리, 요거, 선생님이 또 갑자기 생각나서 좀,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틀이 이제 허 선생님하고 이제 막 제자들 해서 고안해가지고 한 그런 틀이거든요. 원본은 아닌데, 이제 이런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뿌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매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소위는 요거만 줘요. 작은 의사, 평범한 의사는 요거만 잡고 요거만 집중하지만, 우리 허 선생님 표현에 하면 대의는, 큰 의사는 여기를 잘라야죠. 그래서 밑둥을 잘라서 병이 오는 걸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의 조기 진단이 그래 왜 중요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고 이상지혈증을 예방하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빨리 진단하는 게 좋죠. 조기에 선단해서 좀 더 앞쪽에서 진행을 억제해줘야지 말단으로 가는 걸 해서 환자도 덜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고 모두가 이제 행복한 단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아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험실 검사가 있는데 유글라이세믹 클램프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의 이걸 이제 제 영국에 있었을 때 옆방에서 했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 블러드 다이너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먹는 공룡이 돼야 돼요. 연구자가 피를 계속 옆에서 1분 간격, 2분 간격, 3분 간격으로 계속 뽑아대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헤파린 락이라고 해가지고 정맥에 연결해서 그냥 계속 자동으로 뽑거든요. 이거 굉장히 실험이 터프하고 힘들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정말 정밀한 실험을 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덜 정밀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 IVGTT인가, 이게 스프링이 맞나요? 요즘 이게 정말로 대단했던 게 허갑범 선생님 병원에서는 했어요. 이게 대학병원에서도 잘 안 하는 건데 허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제 환자를 커스터마이즈드 맞춤형 치료하셔야 된다고 이제 일찍이 주창하시고 또 그거를 실천에 옮기셨는데, 인슐린 저항성 우세의 당뇨병과 인슐린
분비능 저하 우세의 당뇨병에서 네 가지로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인슐린 분비능도 떨어진 환자 가장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환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그 치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그 검사 방법인데 역시 또 일반적인 의원에서는 하긴 힘들어요. 그다음 호마 IR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좀 가끔 공부 많이 하신 일반인도 아시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 검사인데 인슐린과 혈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현성이 떨어지고 이미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과 혈당과의 평형이 깨져버린 상태인데 평형 깨진 상태에서 그걸 측정한다는 게 조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다 어렵거나 번거롭거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일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제일 표준법은 유글라이세미 클램프인데 이거는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피를 많이 뽑힙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국가검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국가검진표 나중에 제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보세요. 국가검진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없을 것 같다고 대강은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는 첫째 허리둘레예요. 아주 간단하죠? 허리둘레인데 배꼽에서 재세요. 배꼽에서 쟀을 때 밥 안 먹고 쟀을 때 남자는 90cm, 한국 여자는 85cm 이상 되면은 일단 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 맞진 않아요. 빼빼 마른 사람한테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마른 당뇨 중에 하나인데 마른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 있는 마른 당뇨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마른 당뇨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게 되면 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왜 뱃살이 증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겠느냐 하면은 뱃살은 근육이 없죠. 뱃살에는 여기 복근이 있지만 복근이 뭐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대부분의 내 허리살은 내장 지방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두 가지 합산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특히 내장 지방, 뱃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뱃살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뱃살의 작용은 뭐냐면 지방산을 가두는 건데 너무 뚱뚱해지니까 지방산을 가둘 수 있는 케이퍼가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연히 그냥 지방산을 갖다 혈중으로 막 분비시켜요. 이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근육 있잖아요. 이 골격근은 포도당도 쓸 수 있고 지방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뱃살이 웬간해야지 이게 이제 서로 가능한데 이 밥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왈칵 들어왔을 때는 인슐린이 올라가기 때문에 뱃살에서 지방산 분비를 억제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핵심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게 되면 뱃살에서 지방산 분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밥이 있으니까 근육은 충분히 포도당만 써도 먹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뒤에 2시간 지나게 되면은 혈당이 100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 뇌만 이제 이 얘를 먹고 살게 하고 나머지들은 뱃살에서 지방산이 슬슬슬 나와요. 그러면서 골격근이나 이런 다른 장기들을 먹여 살려주게 하는 거죠. 일종의 턴오프 스위치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은 LPG 쓰고 이쪽으로 오면은 가솔린 쓰듯이 우리 인슐린이라는 것이 켜지면은 우리 몸은 전격적으로 혈당을 쓰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인슐린의 불이 꺼지면 즉 인슐린의 불이 꺼진다라는 거는 밥 먹은 다음에 시간이 된 거죠. 그럴 때는 뇌만 인슐린과 상관없이 계속 당을 쓰고 나머지 장기들은 다 지방산을 쓰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기전인데 뱃살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밥을 먹든 말든 간에 지방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골격근 입장에서 볼 때는 당도 들어와요, 지방도 들어와요. 그런데 지방을 더 좋아해요. 지방에 대해서 더 저항을 못해요. 골격근이라는 거. 왜냐하면 포도당 대사는 굉장히 예민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화적으로 잘 다뤄왔던 에너지니까. 그러나 지방이라는 거는 인류는 기근을 되풀이하고 엄청나게 힘들었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고마운 에너지고 원시적인 것밖에 없어요. 지방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하고 당이 동시에 근육으로 딱 프레젠테이션 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방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을 때 지천으로 지방산이 피 속에 있을 때 골격근은 포도당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1950 몇 년도에 미국의 그 내분비학자인 랜들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이걸 랜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뱃살이 많을 때는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 흡수는 인슐린에 의한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안 되니까 결국은 뱃살이 나오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럼 뱃살이 근육만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 90cm, 여자 85cm가 넘게 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하나 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이제 우습지가 않아요. 미국 이미 통계가 다 나왔는데, 미국에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살이 쪄서 생기는, 과식해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비슷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지방간이 되면은 계속 그게 교정이 안 되면 지방간성 간염이 생기고, 그 간염이 계속 생겼다 말았다면 지방간성 간경화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간암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됐어요. 옛날에는 지방간 하면은 뭐 그냥 아이고 살 좀 빼세요, 뭐 좀 있네요라고 하거나 또 우루사나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방간 자체는 당뇨병, 심장병에 거쳐가는 중요한 경유주의자, 일종의 예견인자가 되기 때문에 프리딕터라고 그러죠. 지방간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엄격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럼 지방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초음파로 진단하면 이제 바로 나오죠. 근데 초음파보다 더 정확한 거는 CT 또는 MRI인데 뭐 이 지경까지 가지 않죠. 대부분 이제 뱃살이 나오면 초음파다 보면 완전히 그냥 초음파가 하얗게 나오잖아요. 이건 지방간이죠. 그다음에 피검사, 보통은 초음파도 안 하고 피검사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국가검진할 때 피검사예요. AST-ALT 또는 OTPT라고 옛날에는 얘기했던 AST-ALT 검사, 여러분 그 검진에 나옵니다. 그 국가검진에 여기 딱 나와요. 그게 40, 45 이상 되면 지방간이에요. 그러면 39는 정상인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연세대학교 서일교수팀이 강화도 코호트를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한국인에 있어서 AST-ALT가 25만 넘어도 그 미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당뇨인은 AST-ALT가 35 이상만 되더라도 실제로는 70% 이상이 지방간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0, 45 이상이면은 이건 틀림없이 지방간이 있는 거고, 한국인은 제가 보통 봐주는 이게 35, 35로 보통 지방간의 뭐라고 그러죠? 적정 레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지방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이제 검진할 때 초음파도 보통 이제 복부 초음파도 보통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검진 기관에서는.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검진을 안 하니까 당뇨인에 있어서 아주 의심될 때만 복부 초음파를 하지만 되게 까다롭죠. 왜냐하면 막 지방간이 쫙 덮여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니까. 하여튼 이런 지방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라고 생각하셔야 되면, 좀 더 나간 거예요. 내장 비만에서 좀 더 나간 게 이제 지방간이거든요. 그래서 과당류, 이제 뭐 액상과당 같은 거나 이제 과일 많이 먹는 경우, 과식, 그다음 과체중에 이제 비만이죠.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이 지방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간염 간경화돼서 간암으로 가는 코스가 따로 있고, 이가 지방간에서 당연히 지방간이니까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고지혈증, 지방간이니까 그 지방을 태워서 당을 많이 만들어서 당뇨, 지방간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염증으로 가서 결국 뭐 심장병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은 허투루 취급하지 마세요. 지방간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지방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럼 지방간 치료제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는 없어요. 뭐 우루사나 고덱스나 이런 거 있지 않느냐 하시면, 그거는 이제 OTPT를 떨어뜨리긴 하는데 그것이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스타틴이 지방간을 치료한다고 실험했지만, 어떤 경우는 지방간을 좀 치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비파감마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액토스나 듀비나 이런 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떠올라서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아마 됐다나 안 됐다나 아직까지는 소식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뱃살 빼는 거하고 술 피하는 거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지방간 진짜 빠집니다. 제가 보장할게. 그래서 그게 제일 확실해요. 약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의 또 다른 징후가 있죠. 그게 이상지혈증이에요. 또는 고중성지방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검진표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방간이 있으면은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요. 또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슐린의 작용이 뭐냐면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해서 중성지방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작용이 바로 인슐린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간이 돼버리면은 워낙에 재료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들어가서 야 이제 중성지방 좀 그만 만들래? 아무리 억제를 해줘도 어떻게 되죠? 나 싫어.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만들어? 하면서 간이 막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에 저항하는 거죠. 당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지방을 태워서 그 중에 지방산을 태우면 그 태우는 연료가 바로 당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인슐린이 막아서요. 그만 만들어 하지만 워낙에 서브스트레이트, 자원이 풍부하니까 막 간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간이 만들고 싶어 하진 않겠죠. 간은 마인드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의인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간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중성지방 혈증이 생겨요. 고중성지방 혈증은 식사 후가 아니라 공복 중성지방이 150mg을 넘을 때 우리가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HDL 콜레스테롤까지 낮으면 이상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중성지방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또 LDL 콜레스테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치 않고요. 일단은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세 번째 징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건 스티븐 하프너가 주창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계산해 보세요. TG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3.5대 1이 넘게 되면은 나는 인슐린 저항성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이건 이제 미국인인데 미국이나 서양인들은 TG의 그 메디안 값, 중간 값이 70mg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인은 TG의 중간값이 한 118mg, 120mg 정도에서 2배로 높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대로 해보면은, TG가 175mg per 데시리터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HDL 콜레스테롤 레벨이 49mg per 데시리터였다면, 이 비율을 재보면 3.57. 이 사람은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허리둘레, 두 번째 지방간 유무, 세 번째 이상지혈증 또는 고중성지방혈증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까지 와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 거죠. 혈당이 공복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은 인슐린 저항성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돼요. 학문적으로는 90mg per 데시리터 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슐린이 제대로 들어먹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공복 혈당은 보통 90 미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밤내 이 베이잘 인슐린, 그냥 기초 인슐린, 기본 인슐린이 나올 때 적당히 그냥 자극하지 않고 나올 때 혈당 수준이 90 미만이에요. 그 이상 되면은 여분으로 인슐린이 더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 이상을 진정한 의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 보지만 90 이상을 따지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컴프라마이즈 이렇게 타협해야죠. 그래서 그걸 100으로 놨어요. 그래서 100 넘으면 경고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나 공복이 110도 나오고 107도 나오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아닌 경우에도 공복 혈당은 높아요. 공복 혈당은 밤 사이에 내 간이 만들어 놓은 혈당이에요. 그런데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나 비만 등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회사 일로 또는 사람 관계에서 또는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끙끙 받으면 당연히 밤 사이에 당을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당연히 아침 혈당이 높고 자다가 소변 보러 가고 또는 걱정 때문에 잠이 얕고 그다음에 뭐 꿈을 너무 사납게 꾸고 날 때는 당연히 수면이 좋지 않을 때는 공복 혈당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지만 물론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너무 그렇게 못 자면. 그러나 공복 혈당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공복 혈당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나 인슐린 저항성이네라고 할 필요는 없으나 아까 같은 대부분의 조건들 비만하고 지방간 얘기 들었고 그러면 공복 혈당 높으면 그거는 10중 8구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뇨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 뱃살이 있어요. 테스트 초에 뱃살이 있고 그 뱃살에서 많이 지방이 유입돼서 지방간이 되면은요. 그 지방간은 너무나 많은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지혈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순서대로 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중화 살펴를 그리셔도 돼요. 결국은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장 유명한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는 당뇨병이지만 당이 높지 않더라도 혈압에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것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는 아니지만 이상지혈증이 생겨서 심장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의 징후는 네 가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는 건 첫째,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의 허리둘레, 내장 비만. 두 번째, 피검사로 AST/ALT가 40, 45 넘는 건 그건 확실한 지방간이고 한국인은 35 넘어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세 번째로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이거나 TG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이 3.5대 1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있지만 그렇고도 더하기 아침 공복 혈당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쟀을 때 공복 혈당이 100mg/dL 넘게 되면은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랑은 또 달라요. 당뇨는 말단에 온 거고 인슐린 저항성은 선단에 있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말하자면 암과 같은 존재예요. 당뇨도 될 수 있고 고지혈증, 고혈압 다 올 수가 있고 한꺼번에 다 올 수도 있고 당뇨 없이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보다도 좀 더 엄중하고 좀 더 위험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극복하는 방법은 대부분 쉬워요. 식습관 개선하고 운동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건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